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퇴원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한 16 고등학생,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먼저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577돌 한글날입니다. 나란 말싸미 둥지게 달아 문자와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네, 오늘은 세종대왕이 애민정신을 가득 담아 만든 한글의 577번째 생일입니다. 올해 경축식은 사상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열렸잖아요. 네. 광화문 광장에선 다 같이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외국인들까지 함께한 피호 대회에 있었고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선 훈민 정음을 상징하는 다양한 조형물이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글자 한글. 오늘만큼은 외래어나 신조어 대신 예쁜 한글 사용을 통해 한글날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의 가자지구 생중계 화면입니다. 기자가 말을 하려는 순간 굉음이 울리더니 건물 옥상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음악축제 현장에서만 시신 269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00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하마스 측은 1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지진 사망자 2,000명입니다. 흑벽돌로 지은 집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규모 6.3 강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자가 2,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진 이후 8차례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부상자도 2,000명이 넘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년간 분쟁이 이어지면서 기반 시설이 무너졌고 2년 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에 해외 원조도 끊겨 있습니다. 유엔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원조 붉은 악마 별세입니다. 이틀 전 87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종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장례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내일 축구회관에서 연결식이 열립니다. 박 전 감독은 한국 축구의 상징인 붉은 악마를 탄생시켰죠. 지휘봉을 잡았던 1983년 이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붉은 악마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프로팀 감독으로는 K리그 3연패를 달성했고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어서 뉴스룸으로 이동해서 정치권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항의 차원에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고 정부 여당이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네, 휴일에도 5시에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라
바쁘실 것 같은데 짬 내서 와주셔서 고맙고 좋은 국감을 두 분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 될지. 하여튼 내일부터 국감입니다. 한 달 내내. 알겠습니다. 두 분의 국감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행, 강행,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을 했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랄까요? 도망이냐 퇴장이냐?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파행이 됐던 상황인데 장관 임명까지 일단 대통령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사청문회가 이제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여야는 역시 시각차가 지금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다른 장관들 임명에 비추어 본다면 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결과적으로 무산되거나 안 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임명 안 하는데 안 할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도망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임명 강행인가 현재 절차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될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 애매해요. 청문회가 그날 어떻게 됐냐면은 예. 한 11시 반경에 그 권인숙 그 청문위원장의 발언을 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후보 보고 사퇴해라라고 얘기한 걸 갖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예. 반발을 하면서 막 그 같이 후보를 데리고 이제 같이 퇴장을 하고 나니까 12시 반경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개회가 됐고 예. 청문회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 다시 하겠다라고 예. 땅땅땅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운치가 않은 점이 좀 있지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께서 저런 항의를 받을 정도면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네. 다시 속개를 하는 방법을 찾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김행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도 아직 뭐 해명 안 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청문회에 대한 그 형식을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깨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우선 밟고 난 다음에 예. 호흡을 좀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 해명할 부분은 해명을 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을 좀 해야지 막 그냥 달려가듯이 강행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일단 국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신데 임명 강행 될까요? 그런데 저는 임명 강행을 한다면은 정말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고 봐요. 특히 유인촌 신원식 장관을 일방적으로 또 임명을 한 걸 보면 아마 윤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에는 참 충격적인 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겼는데 그 이후로 장관 후보자가 제발로 뛰쳐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엄청난 공방이 있었던 때도 많았고 의혹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이제 의견을 말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퇴장을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냥 임명하시지. 제 생각은 이거는 기본적인 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예. 이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해명할 수 있다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본인의 언급과도 너무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전날 정회가 된 게 권인숙 위원장이 뭐 일방적으로 사퇴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예. 그 보시면은 편파 진행이 아니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도 후보자가 자료를 내질 않으니까 예. 아니 자료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차라리 사퇴를 하시든지 예. 아니고 장관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자료를 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어찌됐든 그런데 그거는 사과해 주시면 그거를 좋지 말을 딱 않아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 마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려고 자꾸 뭘 했다는 것처럼 예.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누가 봐도 이거는
꼬투리 잡아서 완전히 이게 본말을 전도시키는 지금 예. 여당이 근데 말씀을 사과가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저는 예. 이제 당일날 청문회가 쭉 진행이 되면서 딱 예. 그 한 건만이 아니라 예. 여러 번 여당 의원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청문회를 아주 그 가치 중립적으로 진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 예. 그렇다면 이게 뭐 중요치 않고 만약에 여당 의원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청문회가 파행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 하면 저는 권인숙 위원장이 충분히 그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 내에서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유인촌 신원식 장관 두 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지난 정부에서는 30번 이상 네. 이런 식으로 국회 청문 결과 없이 그냥 막 강행을 했으니까 네. 뭐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양반들이 뭐 국무위원으로서 엄청나게 결격 사유가 있느냐라는 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청문 보고서를 제대로 채택 안 해준 민주당이 좀 과한 부분도 있어요. 신원식, 유인촌, 그 다음에 결국 부결된 우리 대법원장 이균영 예. 후보자까지. 그런데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저기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 저희 여당도 그렇고 호흡을 좀 가다볼 필요는 호흡?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내용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청문회를 겁니다. 박차고 나간 건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동아일보가 사설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단골 미용사를 통해서 차명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되었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행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시누이하고 남편의 친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많이 받고 주식 파킹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이건 수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장관 후보자가 주랭랑까지 쳐가지고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느냐. 공직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조차가 없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문기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빨리 상황을 대통령실이 종결하고 예.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예.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괜찮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논란이 됐던 청문회 당시 상황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다시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옆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예. 청문회가 열렸던 공간 같은 층에서 여당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함께 대기했다고 하거든요. 자정 넘긴 0시 30분 이후까지는 여당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기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한 11시 반 정도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면은 0시 30분까지 기다렸으면 12시 반까지 기다리시고 간 거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고 볼 수는 그래도 없지 않아요?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왜 권인숙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았나? 자, 그러니까 이제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국회 무시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 이런 논리인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거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뭐 열리지 못할 뻔했다가 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극적으로 타협이 돼갖고 이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반경 뭐 위원장이 발언이 나오고 이 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하면은 1시간 아니라 조금 더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김영배 의원님도 주랭랑을 했다 하지만 주랭랑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입장은 옆방의 대기실에서 1시간여 기다렸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기다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뭐 이런 거 여부와 상관없이 주랭랑 쳤다라고 하고 청문회는 안 끝났으니까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땅땅 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권인숙 위원장도 좀 과하게 너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옆방에 있었건 없었건 어찌 됐건 대기했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뭐 중간에 위원장의 허가 없이 나간 걸로 돼 있으니까 나간 행동 그다음에 본인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그러면 챙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김영배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회 내에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당의 요구대로 권인숙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우선 저는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하는 게 맞다고 대통령실이? 봐요. 대통령실이 예. 지명 철회하시고 아,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장관 후보자를 과연 장관으로 지명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하시라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법상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 위원장의 허락 없이 후보자가 저 장소를 이탈한다는 것은 저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부하거나 예.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 인사청문회 법상으로 와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대기한 것도 무시한 것과 당연하죠. 똑같다? 위원장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여당 의원들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예. 장관 후보자가 공직이 아니고 여당 소속 의원입니까? 여당 소속 당직자인가요? 지금 국민의 이 장관을 뽑는 건 아닙니까? 장관 적격성을 따지는 자리에서 공직자, 공무원이 국회의원장의 발언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놓고 이제 와서 국회가 풀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국정감사가 일단 또 시작이 되니까 글쎄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과연 이제 좀 풀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를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험지 출마 신호탄 물음표 이렇게 잡아봤어요. 뭐 반년이나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년밖에 안 남기도 한 게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선을 했던 부산을 해운대갑을 버리고 내년 총선에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떠나서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는 건데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2년 전 저는 우리 당에 인재로 영입되었고 삼선의 선배 국회의원께서 내주신 자리에서 초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김기현 대표는 환영을 하셨더라고요. 했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또 글쎄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자기 살려고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자, 이건 박정하 의원님께 드릴게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좋은 평가,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요? 토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강서 지원 나가는 길에 그 저희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글이 예. 딱 올라와서 예. 저도 그 하태경 의원의 결단을 좀 발표하기 전에 지도부랑 좀 교감이 있었겠죠? 교감이 있었다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찌 됐건 이 큰 결단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한다고 그러고 박수 보낸다고 응원한다고 글을 올렸고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글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부산 해운대면은 굉장히 그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이에요. 그 좋은 지역이고 거기서 지역 구민들한테 지역 구민들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태경 의원이 세 번째 이제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예. 지금 전 다른 후진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서울 험지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다시 받겠다고 하는 그 결단 자체가 저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거고 예. 향후 있을 총선에서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이 더 저런 식의 결단과 쇄신들이 있느냐가 저는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 홍준표 시장님만 조금 박하게 표현했는데 글쎄 홍준표 시장님이 저렇게 평가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출마하셨다가 갑자기 뭐 대구 가서 무소속 출마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 후보를 2번이나 하신 분이 또 대구시장을 하셨고 뭐 이런 이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저거를 뭐 제살길 찾는다? 예. 뭐
어느 정도 지도부와의 교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있었겠지만 예. 저렇게 정치적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텐데 저걸 박하게 평가할 일은 아니고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까지 그 나중에 이게 예. 연쇄 효과를 예. 얻을 것인가 예. 한번 두고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쇄신에 따른 이제 연쇄 효과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글쎄 이제 국민의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정치권으로 넓혀서 본다면 이 하태경 의원의 선택이 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 서울의 이제 좋은 지역구라고 볼 수 있는 중성동 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당내에서도 그때 파장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원내대표 되기 한참 전에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태경 의원의 저런 선언이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총선 앞두고 사실 우리가 워낙 의석수가 좀 많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비대하다, 왜 이렇게 느리냐,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채찍질이 있다는 예. 그런 이제 걱정, 고민,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하태경 의원의 선언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야.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이제 고심들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예.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총선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이제 쏘아올린 이런 작은 어떤 신호탄이 예. 실제 국가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진다면 예. 저는 뭐 그 개인의 어떤 이득이라기보다는 예. 더 좋은 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총선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난 주말에 좀 이제 행보가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이제 공연을 보러 공연장에 갔던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워낙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각종 이제 소셜 미디어에 또 영상이나 뭐 사진들이 이렇게 좀 올라온 모습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어쨌든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계속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런 장면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자, 뭐 그냥 사진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진 찍어주는 것 자체가 또 좀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분은 저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저는 충분히 사진 찍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동네나 아니면 다른 곳 가서도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즐겁게 같이 사진 찍어주는데 저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그냥 시비 걸기 위한 방만이라고 보고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앞서 우리가 하태경 의원 건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쇄신, 혁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어떻게 하면 주변 지역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타 후보를 찾아내느냐. 예. 그거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단언 예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어찌됐든 스타 후보들 그다음에 혁신의 정도가 양당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예.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등판하느냐 예. 안 하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특이한 장면은 맞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예. 저렇게 인기 스타처럼 예.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과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참 추미애 즐기는- 장관, 박범계 장관도 굉장히 그러니까- 스타인 것처럼 하고 싶은 적도 그러니까 어느 있었어요. 순간부터 법무부 장관들이 네, 네. 이제 누군지 잘 모르고 국민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누군지를 다 아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당당하게 예. 정치에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 저렇게 즐기면서 이제 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인 삶을 오히려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썩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공직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업무에 집중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좀 충고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시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예. 이왕이면은 아까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던데 어려운 지역구 뭐 내지는 강북 뭐 제 예. 지역구 포함해서 예. 어디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당당하게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게 어떨까. 그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뭐 강서벨트 정도 가는 것을 추천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정아 의원님께 드릴게요. 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뼈도 있고 뭐 그런데 저 아주 그 원칙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에 한동훈 장관 급 정도에 되는 사람이 저 총선에 뛰어들고 정치에 뛰어든다면 내가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예. 우리 어려운 서울 수도권에 우리 당 어려운 여기서 좀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면 예. 저는 그게 2분, 3분 이렇게 늘어날수록 저희가 총선 결과가 더 좋아질 거고 유권자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거고 정치권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분들도 우리 당의 좋은 지역만 찾아가지 말고 예.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도 가서 뚫고 주변에도 더 좋은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왔으면 스타 후보들이 많이 영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주기를 오히려 기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 정치라는 건 결국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에 누가 보더라도 왕장관이고 예.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이제까지 함께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그런 장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예. 저는 정치적 승부수를 진지하게 던지는 게 옳다. 그런 면에서 좀 출마해 주시면 예. 정말 정면 승부 예. 한판 진짜 제대로 한번 예.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대결을 할 수 있지 않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도 예. 저렇게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디 셀럽처럼 하시지 말고 예. 정면 승부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민주당이 하겠다는 한동훈 장관 탄핵 안 해야 되거든요. 탄핵 안 하십니까 그러면? 탄핵은 법적으로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 충분하게 국민적 설득을 전제로 해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예. 당장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없는 거구나. 아니죠. 그러나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지금 탄핵 사유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차고 넘치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의 경우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단하는 문제는 법적 예. 요건의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립니다.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요 질문 두 분께 한번 이제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사전 투표는 진행이 됐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이틀 뒤에 본투표하고 막판 선거 유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서 또 이제 처음으로 유세장에 이제 뭐 잠시 후에 갈 걸로 보입니다. 6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 사전 투표율 높았고 두 분은 이제 선거 결과 어떻게 좀 그 높은 투표율을 어느 정도 유리한 걸로 계산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 잠깐 들을까요? 네. 역대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본 투표도 뭐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뭐 높을 거로 보여지는데 40% 전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뚜껑 열어봐야 한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한테 기존에 강서에 유리했었다는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예. 아니면 일찍부터 해서 지도부가 동원되고 많은 그 역량을 쏟아부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몰려간 건지 예. 전 진짜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세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지막 결집 호소를 위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 강서 유권자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선거는 결과 예측이 조심스럽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때는 예.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훨씬 좀 국민들의 기대가 더 쏠리지 않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정서가 훨씬 높다. 예. 이 점은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결과가 우리가 뭐 이긴다 하더라도 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여기는 그런 태도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끝까지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틀 뒤 결과를 또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 속 이야기 시대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그리고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빨간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른 하죠. 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연쇄폭행 고교생입니다. 고등학생, 참 믿기 힘든 사건인데 16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틀에 걸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3명을 연달아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행 장소도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상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공간인데 자, 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지난 토요일이고요. PC방입니다. 경기도 수원. 근데 이제 사복경찰이 다가와서 이 게임을 몰두하는 남학생한테 말을 걸고 남학생이 뭐 네 저요 하는 듯 이렇게 놀라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경찰관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나갑니다. PC방 바깥으로 양팔을 이제 붙들린 채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데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등학생 바로 연쇄 폭행 범인인 16살 고교생. 이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좀 놀란 게 보통 이제 목금에 걸쳐서 범행을 하고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럼 보통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뭐 집에 숨어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저렇게 어찌 보면 좀 태연하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 이 어떤 심리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예. 비범죄자인 우리의 일반인들과 범죄자들의 사고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으면 검거가 될 것이니까 네. 어디에 도피하거나 숨던가 이래야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게 뭔가 체포될 것이다. 발각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범행을 못 저지르겠죠.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잡히지 않을 생각하나요? 것이다라는 낙관성을 가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범행 이후에도 자기가 쉽게 잡힌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친구가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론가 도피한다던가 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게 뭔가 범행의 발각이나 체포 가능성을 낮춰주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예. 아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게임을 이런 식으로 PC방에 가서 이제 뭐 맨날 하던 형태들로 했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불안해서냐 예. 아니면 전혀 태어나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한 거냐,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면 별로 그렇게 당황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이 검거의 가능성이나 불안한 심리를 갖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상적인 낙관성을 가지고 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잡힐 거라고 좀 낙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건 장소도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일상적이고 CCTV 다 있는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란 말이죠. 네. 변호사님, 이 사건 정확히 좀 어떤 일들을 이 학생이 벌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5일이 이제 첫 번째 범행인데요. 예. 5일 오후 5시 50분쯤에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네. 10대 여성의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고 달아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또 9시 50분에는 수원 건성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에 또 다른 건성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특히 마지막 이제 피해자인 D양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 A군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이 D양을 따라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의 목을 조르고 기절까지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절한 이 D양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서 이 D양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의 범행이 일어났고 그러네요. 또 비슷한 또래의 여성, 자기와 비슷한 또래 여성을 이제
그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왜 그랬을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여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금요일 밤에 이제 뭐 상가, 아파트 이런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자,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한 2시간 만에 나왔고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 고등학생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얘기고요. 적용된 혐의는 강간미수, 강간살해, 강도, 또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CCTV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네. 그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잡힐 확률이 높은 장소, 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런 보통 것들을 뭐 으슥한 곳,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게 범행 그렇죠. 이제 장소가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곳에 그 발각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범죄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비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욕구 주도형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경우인데요. 욕구 주도요. 범행을 하게 하는 어떤 욕구, 만드는 그런 욕구가 이 사람의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어떤 논리성, 예를 들어 발각의 위험성이 높다던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서는군요.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이런 행동과 사고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범행 뭐 수법을 보면 이제 그 여학생들의 경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목을 이제 조르는 거죠. 그런 수법을 썼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수법을 썼을까요? 이제 뭐 그 혐의를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 유사한 사건이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 의왕시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폭행하고 그 예. 성범죄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사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폭행이나 무슨 물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 예.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범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속된 고교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예. 14살 이상의 그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법의 원칙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16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성인과 지금 비슷한 절차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소년이지만 그래도 구속까지 되었다는 것은 네. 이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뭐 도망 우려나 증거 일면 우려 같은 것을 좀 엄중하게 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됐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범죄가 목적이었는지 동기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고교생의 경우에는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또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마지막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들기도 하던데. 네, 우리가 이제 앞선 범행과 달리 이제 휴대전화를 이 세 번째 범행에서만 훔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좀 막기 위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물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좀 밝혀봐야 되겠지만 혹시 최신폰이나 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 아니었을까? 그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뭐 팔아서 예. 돈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 사건은 폭행이 있었던 건 목을 조르는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중단되게 된 사유라던가 예.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보였던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무서운 그런 사건이에요. 10대 학생이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쇄 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휴대전화 이용한 범죄가 또 많은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악용한
간 큰 며느리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왜 간 큰 며느리인지 이번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알뜰폰 있죠. 예. 선불 이동전화라고 네. 하는데 흔히 이제 좀 고령의 가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맞습니다. 핸드폰인데 한 며느리가요. 며느리 A 씨가 어머니 그 알뜰폰을 가입해주겠다라고 하고 예. 어머니의 그 신분증 네. 이런 것들 가지고 휴대전화 이 어머니 명의의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네. 은행 어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는. 네, 대출을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려 8,400만 원을 대출을 예. 받고 이제 송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범행이 며느리의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 어머니의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것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예.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8,400만 원의 대출은 사실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명의 도용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해서 신분증 사진 찍고 몰래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통해서 대출 3번 받고 그럼 이제 시어머니는 믿었던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맞게 됐네요. 예, 이런 이제 사기 범죄의 경우에 예. 오히려 이렇게 친인척과 관련된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오히려 피해에 대한 액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데요. 네. 이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신분증을 이제 아마 가질 수 있어 보관했다가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사기 범죄에서 가족 관계라는 이런 그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점이랑 두 번째는 고령이라는 점. 왜냐하면 이 어머니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손쉽게 실업급여 신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체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돕겠다라고 해서 어머님 이제 순수하게 며느리가 이렇게 기특할까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넘겼는데 자 이런 일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어요. 저도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친동생한테 다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주는데 동생 믿어도 되겠죠? 자, 아무튼 제목이 화려합니다. 사전자 기록 등 위작 그리고 사문서 위조. 뭐 위조, 사죄. 사문서 행사. 근데 이런 모든 범행이 신분증 한 장이면 휴대전화 열고 대출 받고 다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은행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신분증 사진만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이제 허술했던 부분은 알뜰폰의 개통 과정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잘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신분증의 그 실물이 아니라 뭐 사본이나 아니면 네. 촬영본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허술하게 알뜰폰이 개통한 이후에 결국에 똑같이 그 금융 그 거래 과정에서 그 본인 인증에 이 알뜰폰이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저 핸드폰으로 네. 인증 문자 오고 다 오니까. 일반 스마트폰이나 다른 휴대전화하고 동일하게 지금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알뜰폰이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거래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좀 허술하게 사용이 된다면 네. 이건 사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올해 이제 특별 단속을 해봤더니 예. 2023년 상반기에 대포폰 5대 중에 4대가 이 알뜰폰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5대 중 4대면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 알뜰폰 사실 이제 정말 알뜰하게 쓰려고 나는 인터넷 많이 안 한다 이런 어르신들이 또 많이 가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잘 할 줄 몰라서 뭐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허술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전화라도 해서 본인 확인 절차라도 좀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이 사전자 기록 등의 위작 이 혐의가 형량이 한 5년이야. 굉장히 높다고 법정형은 들었는데. 5년이야.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네. 형량이 좀 적지 않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가장 좀 강력하게 양형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또 봐주기도 해야 하고 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건에서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이용해서 나쁜 짓 한 사람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족과는 아니고 택시기사님께 나쁜 짓을 한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자, 내비 찍어드릴게요.입니다. 자, 이거 제가 사건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에요. 한 남성이 인천에서 강남 가주세요 하면서 6만 원에 갈게요 하고 6만 원 드린다고 한 거죠. 그래 놓고 6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 입금했어요. 현금 나머지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랑 이제 기사님이 저는 앱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현금 인출기를 같이 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택시에 탑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님 핸드폰 좀 주세요. 제가 내비 입력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휴대폰 건넸겠죠. 그리고 나서 이 승객이 한 15분 동안 만지작 하더니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당한 기사님들 한둘이 아니라는데 범행 수법이 어땠나요? 이 범행 수법은 다 동일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하게 돈을 일단 송금을 한 다음에 예. 돈 좀 돌려주세요 하면서 네. 인근의 어떤 그 현금 인출기 ATM기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서 예. 택시 기사님이 자신의 그 계좌로 일단 돈을 출금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출금할 때 그 택시 기사 뒤에 몰래 서서 네. 이 가해자가 이 택시 기사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제 훔쳐보는 훔쳐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택시로 돌아온 후에 택시 기사님의 핸드폰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내비게이션에 이제 목적지를 찍어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한번 주세요 하고 받습니다. 예. 받고 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의 그 주소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네. 이 택시 기사 명의로 된 그 휴대폰으로, 계좌에서 자신의 대포 통장 명의로 예약 송금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17명의 택시 기사님이 피해를 보셨고 총 금액은 1억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1억 합니다. 500이요. 예. 지금 피해 기사님이 17명 일부러 고령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미터기로 하는데 이 예. 경우에는 밤에 어떤 일정 금액을 주겠다라고 예. 하니까 믿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 기계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령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는 이제 법이 그렇게 더 나쁘다. 네, 어르신들 그래서 상대로 하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법안이 이제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건 가중 처벌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께 휴대전화 승객이 한다 그래도 함부로 넘겨주지 말아라라든지 옆에서 지켜보라라든지 이런 좀 사전 교육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피해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휴대전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네. 타인에게 함부로 좀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나쁜 승객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그래서 보니 취재 기자가 매일 머리를 쥐어뜯고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의 활력소 정희훈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뭔가 좀 공기가 좀 다른 느낌? 좀 다릅니다. 네, 지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저쪽에 칠판도 지금 놓여져 있고 도대체 무슨 본의를 준비했길래 이러는 것인가? 문제를 냅니까? 맞아요. 프로보니입니다. 프로보니. 한글날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훈민정음이 언제 창제됐는지는 다들 아시나요? 문제 바로 나오네요. 문제 풀어보니 네. 한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 1443 창제, 오. 1446년 반포.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국사공부 열심히 아실까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글날은 반포를 기준으로 횟수를 헤아리는데요. 그렇군요.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 577돌 한글날입니다. 질문 또 하나, 오늘 네. 질문 보시예요. 네. 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 1928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 가서 네. 당시 조선어를 녹음한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겠습니다. 1928년이면은 거의 한 100년 전인데 그 네. 일제강점기.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이분의 이 존함은 가물가물합니다. 맞아요. 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네. 조선의 언어학자 이극로 선생입니다. 이극로 선생. 일제 탄압으로 우리 한글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2011년도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 예. 이 음성이 현존하는 한국어 음성 자료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이극로 선생이 직접 음성을 녹음을 한 거예요. 우리말을 맞습니다. 남겨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선생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제 쓰는 조선 글씨는 조선 임군 세종이 서역 1443년에 대궐안에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히 과학적으로 새로 지으신 글씨인데 서역 1446년에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게 들으니까 좀 뭔가 뭉클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분이 있었다니 저희가 여태까지 한글을 좀 올바로 사용해 왔던 것인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왜 자리가 바뀌었어요? 본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맨날 신세대라면서 오히려 이제 신조어를 공부하고 외래어를 당연하게 사용하곤 했는데 반성 오늘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앵커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문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칠판 앞에 서 있는 거군요. 풀어보니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자, 일단 이 팻말을 OX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OX까지 준비를 했어요, 오늘? 맞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말인지 아닌지 맞추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흔히들 뭐라고 하죠? 부부가 사이 좋을 때?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인꼬 부부. 그렇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네. 인꼬 부부. 보통 이렇게 글씨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쓰는데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X. 너무 잘 맞추셨는데요.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원앙 부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고 있는데요. 잘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원앙 부부가 우리말인데 이제 인꼬는 앵무새 앵, 노래가, 즉 인코라고 하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네,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유도리 있게 좀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이건 우리말일까요? 아닐까요?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말인데. 유도리 있게 하자, 유도리 있게 하자.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죠? 우리 틀렸어요, 그러면? 네. 유도리 있게 좀 넘어가죠. 유도리 있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일본어 같지 않나요? 이것도. 네, 이제 자, 유도리. 이것도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는 그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표준어 사전에도 없는 일본어인데요. 시간, 금전, 기력 등의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도리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융통성. 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맞춤법을 하나 들고 왔는데. 맞춤법이요? 네, 맞춤법입니다. 예. 참 특이해라고 말할 때, 예. 자, 안 하다일까요? 아니면 한 하다일까요? 정답. 아니냐 한이냐. 잠깐만 좀 쓰겠습니다. 네, 정답. 이거는 OX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혹시 특이한 아닌지 사람. 한인지. 희안, 희한, 네, 저희가. 희윤하다. 심쿵. 이거는 뭐 미리 안 짰는데요. 희한하다. 안 짰습니다. 자, 정답은 한. 예. 우리 신앵커. 희한. 네, 두 분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희한하다인데요. 네. 자, 이 뜻은 이제 드물 희, 드물 한을 사용해서 희한하다가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만들어진 그 언어들이 지금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는군요. 정말 헷갈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조어를 많이 쓰고 이거로 신세대다 아니다를 가리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추가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있어요. 자, 예. 인정합니다. 대신 요즘 어떤 말 쓸까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대신 이게 신세대들이 유행어예요? 쓰는 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행어예요? 말. 인정합니다. 대신 이 단어를 써서 이게 그래요?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잘 써본 적이 원래 없어요. 한때는 뭐 인정, 너 인정 이렇게 인정, 했는데 맞아요. 그런 요새는 말을 많이 쓰는군요. 네, 요새는 또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디로라고 하죠. 예. 맞아요. 인기가 너무 많은 뭐라고요? 아이돌의 디로. 네. 뭐라고? 디토. 그런 말이 있어요? 디토. 아, 자, 디토인데요. 자, 디토가 인정하다,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말을 애용해야 되는데 또 이제 막 유행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뭐 나쁜 뜻으로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또 말을 지켜가면서 또 그런 게 또 유행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한글날에 또 생각을 해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걸 지키고 그리고 또 신조어가 뭐 재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너무 막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풀어보니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ew I was coming for a course record, but unfortunately, a world record. Yeah, I'm very so much happy. A world record was not in my mind today, but it has come definitely. But I knew one day, one time, I'll be a world record holder. 네, 뉴스 마지막 코너라면 안 되고 오늘 한글날 순서죠. 예.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또 코너라고 가장 그랬어. 뜨거운 예. 열쇠 단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전민기 형님, 전민기 오키 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렵네요. 네. 영을 다 빼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네요. 오늘의 첫 번째 열쇠 단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열쇠 단어는 금의 환향입니다. 네. 연관어 볼게요. 역시나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예. 네. 어제 마무리된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인데 네. 뭐 원래 1년 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미뤄지긴 했는데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성과 거뒀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마지막 날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예. 축구 금메달, 거기 야구도 금메달 그렇죠. 땄죠. 또 역도 박혜정 선수, 장미란 장관 이후로 13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 그렇죠. 탁구도 여자 맞아요. 복식에서 21년 만에 네.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대단한 그런 성적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키워드 보면 군 면제라는 키워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병역 이제 특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구의 이제 조영욱 선수는 사실은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는 예. 군인이거든요. 거수 경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복무 기간이 이제 좀 남았는데 예. 전역이 가능해졌고요. 예. 야구 투수 선수 곽빈 선수는 사실은 첫 경기 앞두고서 담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단체 스포츠다 보니까 함께 병역 특례를 받게 됐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1분이라도 경기를 뛰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항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일이 선수라고 원래 네. 이제 국가대표에 뽑혔어야 되는데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번에 면제가 낙마했었죠. 못 나오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이게 원래 이 병역 특례 제도가 도입된 게 1973년이고 이제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국위 선양한다는 취지에서 특례를 줬는데 네. 지금 뭐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서 그렇죠. 메달도 참 많고 우리 종목도 스포츠 많고. 예, 수준도 너무 올라가고 이래서 네. 좀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종목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e스포츠도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되다 보니까 예. 프로게이머, 우리 페이커 이상혁 선수 포함해서 6명이 맞아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바둑도 이제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바둑에서도 병역 혜택을 보는 선수 나왔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온라인 반응이 뜨겁고 다양한데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롤, 피파, 배그는 되면서 BTS는 안 되는 게 완전 모순이다. BTS 사실은 그 빌보드 1위 하고 나서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랬죠. 그리고 상금을 주던가 훈장을 주던가 해야지 군대가 나쁜 곳인가요? 네, 금메달 따는 게 쉬운 줄 아나 그동안 흘려온 땀과 눈물의 보상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예. 운동선수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뛰어야 선수 생활에 지장이 안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병역 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이번에 축구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고 많은 축하를 받았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나 동료 선수들, 팬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 병역 혜택이 특히 해외에서 뛰는 선수에게 더 편리한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병역 특례 제도 논란은 결국 이 형평성의 문제인데 형평성.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합의점을 잘 찾아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열쇠 단어 갈까요? 네, 두 번째 열쇠 단어. 가을 등산입니다. 가을 등산. 네. 단어 좀 볼까요? 예. 뭐 등산로, 코스, 명소, 주차, 단풍 등등의 단어가 보입니다. 또 단풍 구경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럼 또 먹을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럼요. 막걸리 한 잔 등산로에서 이렇게. 예. 네, 드셔야죠. 음주 산행은 안 그렇죠. 되는데. 내려와서. 예, 예, 네, 예.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바로 이 어떤 사진인데요. 사진이죠? 이 등산복 입은 분들이 모여 있죠. 예. 뭐 야외 주점이 많이 열리잖아요. 예. 여기가 야외 주점일까요? 어때 보이세요? 근데 차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네. 야외 주점 같진 않은데 어디입니까 저희가? 주차장이에요. 남해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예. 지금 산악 동호회 등산객 20여 명이 간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저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네. 휴게소 주차장에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수십 대의 등산객 무리가 술판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차량 통행로까지 막고 있어서 불편했다 이렇게 아이고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거는 불편한 것도 떠나서 안전 위험까지 있는 건데 저러면 안 되는 거죠, 휴게소에서. 아니, 당연히 안 예. 되죠. 예. 휴게소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규정상 금지입니다. 누구나 예.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일 정말 많다고 해요. 음. 그래서 계도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축제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나 즐겁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가을에 나들이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런 일은 좀 피해야 되겠어요. 있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겠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오늘도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